세라, 도망가. 이 한마디는 12살 소녀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 그리고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한 소녀. 맹견의 공격으로 언니를 잃은 그날, 세라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걔를 보면 떨리는 다리, 숨조차 쉴 수 없는 공포. 그렇게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시작한 캠핑은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캠핑장에서 마주친 들개무리. 이번에는 그녀를 지켜줄 언니도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 곁에는 특별한 누군가가 있었으니까요. 오늘 밤 한 여성의 아픈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CLA 심리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세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 개가 무서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증오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만 아니었다면 우리 에밀리 언니가 아직도 살아있었을 텐데.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의 일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에밀리 언니는 6학년이었죠. 우리는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언니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였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다정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제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왔을 때 언니가 학생회 활동을 끝내고 중앙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6학년들은 3학년 동생이랑 다니는 걸 부끄러워했지만 에밀리 언니는 달랐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저를 데리고 다녔죠.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런데 그날 유니버시티 드라이브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큰 개가 나타났어요. 이웃집 마당에서 뛰쳐나온 로트와일러였죠. 개가 우리한테 달려들었을 때 에밀리 언니는 절 막아섰어요. 세라, 도망가. 그게 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개 짖는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떨렸어요. 매일 밤 에밀리 언니를 잃은 그 순간이 떠올랐죠. 부모님은 제가 심리치료를 받게 하셨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 가족은 어바인을 떠나 LA로 이사를 했어요. 하지만 장소가 바뀐다고 기억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었죠. 특히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 동물을 집에서 키울 수 있는지. 그래서 개를 키우는 친구네 집은 절대 가지 않았고 길에서 개를 만나면 먼 길로 돌아갔죠. 시간이 흘러 저는 UCLA 대학원생이 됐어요.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에밀리 언니를 잃은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싶어서 선택한 전공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다이스케를 만났어요. 다이스케는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어요. 첫 인상은 그냥 평범했어요. 키도 작고 외모도 특별히 잘생기진 않았죠. 그저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제가 들고 있던 책들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때 다이스케가 도와줬어요. 처음엔 그저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책 정리를 도와주면서 수줍게 웃던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다 연기였나 봐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상냥하고 배려심 많은 척했거든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물어보는 척하고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척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이스케의 시바견 하나였어요. 하나는 정말 다이스케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울 같았어요. 겉으로는 얌전한 강아지인 척하다가도 제가 다이스케의 집에만 가면 돌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낯가림이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죠. 시간이 흐르면서 다이스케의 본 모습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어요. 제 옷차림을 지적하기 시작하더니 넌 내가 가꿔줘야 할 것 같아라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마치 자기가 저를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그 평범하고 얌전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친구 관계까지 간섭하기 시작했고 특히 다른 남자들과는 아예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네가 나랑 만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라는 말도 서슴지 않더라고요. 하나는 절 정말 싫어했어요. 다이스케의 집에 갈 때마다 현관에서부터 시작되는 끊임없는 짖음. 처음엔 그저 낯가림이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다이스케는 하나의 이런 행동을 그저 웃어넘겼어요. 원래 시바견은 경계심이 강해서 그래라면서요. 하지만 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의 행동이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는 걸.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개를 두려워하는 제 마음을 알아챈 것처럼 더 신경질적으로 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이스케의 또 다른 모습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어요. 제가 입는 옷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이건 입지 말라며 직접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죠. 친구들과의 약속도 점점 간섭이 심해졌어요. 특히 남자친구들과는 아예 만나지 말라고. 처음에는 그저 자기를 좋아해서 그러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심지어 제 전공 선택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심리학은 미래가 없어 차라리 경영학으로 바꾸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요. 하나가 계속 절 향해 지저대는 동안 다이스케는 마치 자기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더 잘 아는 것처럼 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다이스케의 집에서 저녁을 먹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하나가 유독 신경질적으로 굴었거든요. 평소보다 더 크게 지저대고 심지어는 제 바지를 물어뜯으려고까지 했어요. 저는 정말 무서웠는데 다이스케는 오히려 절 나무랐어요. 네가 하나를 자극해서 그래라면서요.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다이스케에게 전 그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인형 같은 존재였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크게 다퉜어요. 처음으로 제가 다이스케에게 화를 냈죠.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다이스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비웃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이럴 자격이 있나? 라면서. 그제서야 알았어요. 다이스케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남성우월주의적인 사람인지. 결국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근데 다이스케는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굴더라고요. 오히려 절 동정하는 것 같은 태도로. 너 같은 여자 만나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해라는 말까지 했어요. 하나는 그 순간에도 계속 지저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쏟아졌어요.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비와 함께 쏟아졌어요. 버디를 잃은 후로 줄곧 혼자였던 제가 드디어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열었는데 그게 이런 결과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전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산책을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이별을 한 후로 계속 도망치고 있었다는 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인연을 피하고 다이스케와의 관계는 어쩌면 제가 선택한 잘못된 도피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강압적인 그의 태도를 참아준 것도 하나의 적대적인 행동을 견딘 것도 어쩌면 전 정말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그랬던 걸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낸 일주일.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곧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그 비오는 거리에서 만난 진돗개가 제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라는 걸.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어요. 다이스케와 헤어진 지 일주일째.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때 들려온 그 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은 도서관에서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밖을 나오니 이미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도 상관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이 비가 제 마음속 응어리를 씻어줄 것만 같았달까요? 그때였어요. 골목길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자꾸만 제 발걸음을 붙잡는 거예요. 발걸음을 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한 마리의 작은 강아지가 쓰레기통 뒤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며칠은 굶은 듯 몸도 말랐더라고요. 한 달이나 2달 정도 된 것 같은 새끼였는데 그 아이의 눈빛도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나요. 공포나 두려움이 아닌 뭔가 단단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언니의 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걔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게다가 다이스케의 시박연 하나로 인한 트라우마도 아직 생생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강아지의 눈빛에는 뭔가 달랐어요. 하나의 날카로운 경계심과는 전혀 다른 묘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죠. 천천히 다가가 보니 강아지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면서 절 바라보더라고요. 경계하는 기색도 없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많이 배고프지? 제가 조심스레 말을 걸자 강아지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겁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친근한 것도 아닌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절 지켜보고 있었죠. 근처 편의점에서 우유를 하나 사서 강아지 앞에 놓아줬어요. 음식을 먹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굶주린 개들이 보통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것과는 달리 천천히 우아하게 먹더라고요. 마치 오래전부터 훈련받은 듯한 모습이었죠. 그러고 보니 목줄이나 인식표도 없었어요. 유기견인가 싶었죠.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집으로 데려간다는 건, 그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언니를 잃은 이후로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결심. 우리 집에 같이 갈래?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강아지가 마치 제 말을 이해한 것처럼 천천히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온 거예요. 비에 젖은 털에서는 흙냄새가 났지만 왜인지 불쾌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강아지는 제 품에서 얌전히 안겨 있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도, 깜빡이는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뛰어서 길을 건널 때도 마치 오래전부터 저와 함께였던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강아지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비에 젖어 있어서 몰랐는데 아름다운 하얀색 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달빛처럼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루나라고 지어주기로 했어요. 루나, 달의 여신이라는 뜻이죠. 루나는 욕실에서 목욕을 시키는 동안에도 얌전했어요. 다이스케이 하나는 물만 묻혀도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루나는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차분하게 씻고 있더라고요. 목욕을 마치고 드라이기로 털을 말려주는데 문득 눈물이 났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그동안 얼마나 이런 따뜻함을 피해왔던 걸까. 루나는 그런 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왔어요. 우리 잘 지낼 수 있겠지? 제 물음에 루나는 그저 눈을 깜빡였어요. 살짝 머리를 제 무릎에 기대더니 편안한 숨을 내쉬었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무언가를 드디어 찾은 것처럼.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제가 데려온 진돗개 루나는 낯선 환경임에도 묘하게 침착했거든요. 마치 원래부터 이곳이 자기 집이었다는 듯이요. 그날 밤 루나는 거실 한켠에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담요랑 방석을 가져다 줬는데 똑똑한지 금방 자기 자리라는 걸 알더라고요. 전 한동안 루나를 지켜봤어요. 잠든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다음날 아침 전 문득 두려워졌어요. 버디가 떠난 날처럼 루나도 갑자기 사라져버릴까봐. 하지만 루나는 그대로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더라고요. 잘 잤어? 제 말에 루나는 살짝 귀를 쫑긋 세우더니 가볍게 코를 울렸어요. 아주 활발하게 반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죠. 아침 산책을 나갔을 때가 정말 놀라웠어요. 목줄도 없이 그냥 제 옆에서 걸어가는데 한 발짝도 멀어지지 않더라고요. 다른 개들이 짖어도 고양이가 지나가도 그냥 제 옆을 지키며 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루나의 묘한 점들이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이스케이 시바견 하나는 늘 제 영역을 표시하려 했는데 루나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조용히 관찰하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파악하더니 자기가 있어도 될 것 같은 공간만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특별했어요. 하나는 음식을 보면 달려들어서 엄청 시끄럽게 굴었는데 루나는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제가 밥그릇을 내려줄 때만 먹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루나가 제 감정을 읽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언니 생각이 나서 울적해져 있는데 루나가 다가와서 살짝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마치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도서관에서 늦게 공부하고 돌아올 때면 창가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개들처럼 시끄럽게 짖거나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앉아서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는데 루나가 재빨리 휴지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처음엔 우연인가 했는데 그 뒤로도 제가 뭔가 필요할 때마다 알아서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렇게 영리한 강아지가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오다니. 이제는 루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동네 수의사를 찾아갔어요. 수의사 선생님은 루나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강아지는 한국의 진돗개예요. 굉장히 특별한 견종이죠. 아시아에서 가장 순수한 혈통을 가진 견종 중 하나라고 해요. 제가 수의대에서 공부할 때 아시아 견종들에 대해 배웠는데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능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톰슨 선생님은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진돗개는 한 명의 주인만을 평생 따르는 특별한 습성이 있어요. 독특하게도 주인의 감정 변화에 매우 민감하죠. 게다가 놀라울 정도로 용감해서 과거 아시아에서는 큰 맹수 사냥에도 데려갔다고 해요. 근데 이런 용맹한 개가 주인에게는 그 누구보다 부드럽고 헌신적이라는 게 정말 매력적이죠. 수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우연히 골목길에서 만난 작은 강아지가 이렇게 특별한 견종이었다니. 그제서야 루나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보여준 당당한 눈빛이 이해가 됐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한 점이 있어요. 진돗개는 주인이 힘들거나 아플 때 놀라울 정도로 헌신적으로 보살핀대요. 마치 수호천사처럼요. 서로에게 멋진 행운이 찾아온 거예요. 수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루나의 놀랍고도 영리한 행동들이 원래 타고난 습성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악몽을 꾸고 깼을 때였어요. 언니가 사고를 당한 날의 꿈을 꾼 거였는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 루나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평소엔 절대 침대에 올라오지 않는데 그날만큼은 제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수의사 톰슨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돗개는 주인이 아플 때 더 헌신적이라고. 루나 덕분에 전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됐고 개 짖는 소리에 놀라지도 않게 됐죠. 다이스케와의 이별 후 닫아놓았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어쩌면 내가 루나를 구한 게 아니라 루나가 날 구한 걸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비오는 밤 우연히 들려온 울음소리가 어쩌면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 둘 다 참 많이 변했지?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면 여전히 그때처럼 해맑게 꼬리를 흔들어요. 이제는 그 몸짓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대답처럼 느껴져요. 루나와 함께 캠핑을 다닌 지 1년이 됐어요. 처음엔 공원 산책도 겁났는데 이제는 캠핑이 우리의 일상이 됐죠. 주말마다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고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희만의 특별한 시간이 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자주 가던 캠핑장이었어요. UCLA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엔젤리스 구규림이었죠. 이미 수십 번은 다녀온 곳이라 마치 집 앞 공원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루나의 태도가 평소와 달라졌거든요. 늘 신나서 뛰어다니던 아이가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면서 제 곁을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루나야, 왜 그래? 여기 우리 늘 오던 곳인데. 저는 그때 루나의 경고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평소와 다른 모습이 신기해서 동영상을 찍으며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죠. 이제는 그때 루나의 신호를 무시했던 게 너무나도 후회돼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루나가 제 앞으로 확 달려와 서더니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들린 소리. 처음 듣는 낯선 개들의 울음소리였어요. 순식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4마리의 들개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산림청 직원에게 들었는데 최근 그 지역에 들개 무리가 자주 출몰했다고 해요. 제가 자주 갔던 곳이라 방심한 거죠. 사실 그 순간의 기억은 좀 흐릿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루나는 정말 달랐어요. 제 앞을 완벽하게 막아선 채로 자기 몸집의 2배는 되는 들개들과 맞섰어요. 들개들이 공격해오자 루나의 움직임이 믿을 수 없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온순하고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다른 동물로 변한 것 같았어요. 작은 체구였지만 털이 바짝 서고 근육이 단단히 긴장된 모습이 사자 같았어요. 첫 번째 들개가 옆에서 달려들었을 때 루나는 마치 춤추듯 몸을 살짝 틀더니 오히려 그 들개의 내부로 파고들었어요. 순식간에 들개의 다리를 물어 중심을 무너뜨렸죠. 그 움직임이 너무나 정확하고 빨랐어요. 두 번째 들개는 뒤에서 기습을 시도했는데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루나가 재빨리 몸을 돌려 맞섰어요. 들개가 루나의 기세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고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루나가 강력한 반격을 가했어요. 가장 위험했던 건 제일 큰 들개가 제 쪽으로 돌진했을 때예요. 순간 루나의 눈빛이 번쩍 변하더니 번개처럼 그 들개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들개가 덩치로 제압하려 했지만 루나는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들개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물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훈련받은 무술가처럼. 루나의 모든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상대의 힘을 이용해 제압하는 것 같았죠. 수의사 톰슨이 말씀하셨던 진돗개의 용맹함과 전투 능력을 그때 직접 목격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 큰 들개가 루나의 반격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을 때였어요. 우두머리처럼 보이던 녀석이 도망가자 다른 들개들도 하나둘 꼬리를 내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전투가 끝나고 루나가 제게 돌아왔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이 났어요. 루나의 왼쪽 앞다리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루나는 절 걱정하듯 얼굴을 할아주었어요. 루나야. 미안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날 밤 근처 동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으면서도 루나는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1년 전 그 비오는 밤 제가 구해준 작고 연약했던 강아지가 이렇게 강인하고 용감한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수의사 톰슨 선생님이 왜 그렇게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맹함을 강조하셨는지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루나는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작은 몸으로 저를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으니까요. 루나가 제 삶에 들어온 지 2년이 됐어요. 캠핑장에서의 일이 있고 난 뒤 우리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어요. 더 이상 그저 반려견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지키는 동반자가 된 거죠. 그날의 기억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제가 늙개를 무서워했던 건 그들의 본능적인 공격성 때문이었죠. 하지만 루나를 통해 깨달았어요. 그 같은 본능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요즘은 매주 지역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처음엔 망설여졌지만 루나가 제 곁에서 다른 개들을 진정시켜주는 걸 보며 용기를 냈죠. 신기하게도 다른 개들도 루나를 따르는 것 같아요. 마치 자연스러운 리더처럼요. UCLA 심리학과 대학원에서의 연구 주제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동물 매개 치료가 트라우마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지도 교수님께서도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얼마 전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캠핑용품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SNS에 올린 루나와의 캠핑 이야기를 보고 광고 모델을 제안했다며. 특히 들개 사건 이후 제가 올린 글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나 봐요. 덕분에 이제는 루나와 함께 안전한 반려견 캠핑 문화를 알리는 일도 하고 있어요. 에밀리 언니를 잃은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제 안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마주할 수 있게 됐어요. 개들을 무서워하고 증오하는 대신 그들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특히 놀라운 건 제가 다른 개들의 행동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루나가 제게 가르쳐준 거죠. 꼬리의 움직임, 귀의 각도, 눈빛의 변화.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두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만약 그때 캠핑장에서 루나의 경고를 알아챘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경험 역시 우리에겐 필요한 과정이었나 봐요. 얼마 전에 톰슨 선생님을 다시 만났어요. 루나의 정기검진 때문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루나를 보시더니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진돗개들을 많이 봐왔지만 루나는 정말 특별해요. 당신이 발견했을 때 루나는 자신만 치유한 게 아니었네요. 당신도 함께 치유해준 거예요. 그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제가 루나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있지 않아요. 루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제 진정한 목소리도 찾았으니까요. 캠핑장에서의 위험한 순간도 이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추억이 됐어요. 가끔 루나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때면 궁금해요. 그날 밤 비오는 거리에서 왜 하필 절 선택했는지. 하지만 곧 깨닫게 되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서로를 만나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새로운 모험을 이어갈 거라는 것. 그게 더 의미 있는 거니까요. 루나야, 우리 다음 주말엔 새로운 캠핑장 가볼까? 루나는 여전히 그때처럼 해맑게 꼬리를 흔들어요. 이제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의 미소로 보여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세라와 진돗개 루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를 만난 후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세라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